일본에서 처음으로 미국 시장에서 활동했다라고 볼 수 있는 음악가는 1900년대 초반 하와이를 거쳐 미국 본토에서도 활동했던 요코이 에이이치입니다. 미국에서 활동했던 그의 음악 활동은 일본 전통 음악을 연주하는 것으로 현대적인 음악 활동과는 차이가 있긴 했지만 미국 본토에서 활동한 첫 일본인 음악가라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그는 당시 일본계 이민자들에게 호응을 얻었다는 기록이 존재합니다. 1930년대에는 일본 출신 테너 가수 타카 순스케가 미국에서 활동했습니다. 오페라, 클래식 음악을 하는 성악가로 미국과 유럽에서 실력을 인정받으며 활동을 했었던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현대적인 의미에서 일본 가수가 미국 진출을 했다라고 볼 만한 첫 사례는 일본에서 전설로 불리는 엔카 가수 미소라 히바리입니다. 12세였던 1949년에 데뷔한 그녀는 1950년대부터 미국에서 일본계 관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콘서트를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하와이, 뉴욕 등지에서 개최했는데 1953년 샌프란시스코에서 대규모 공연을 개최했을 때는 일본계 미국인 외에 미국 현지 관객들도 일부 관람하러 오는 등 점차 관객층이 다양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960년대까지 미국에서 나름의 인지도를 얻으며 활동을 이어갔으나 미국 TV쇼 출연 등 미디어 활동은 거의 없었기에 미국에서 큰 인기를 누렸던 일본 가수로서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일본 대중음악인들의 미국 진출 역사에서는 큰 의미가 부여됐습니다. 하지만 일본 가수 사카모토 큐가 1963년 6월 15일 일본어 곡으로 미국 빌보드 핫백 차트 1위를 기록하는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사카모토 큐는 1961년 일본에서 위를 보고 걷자라는 곡을 냈고 1963년 영국의 한 레코드사가 이 곡을 듣고 영어권 시장에서 발매를 결정하며 일본어 가사를 그대로 유지한 채 제목만 일본어 제목이 영어권에서 어렵다고 판단하여 스키야키로 바꿔 출시해 빌보드 핫백 1위라는 기록을 세우게 된 것이었습니다. 일본 가수로서는 최초이자 유일한 빌보드 핫백 1위 기록으로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다만 사카모토 큐는 일본 항공 123편 추락 사고로 85년 8월 12일 요절했고 위를 보고 걷자 외에 미국에서의 큰 성공을 거둔 곡을 내놓진 못했습니다. 1962년 훗날 인류 최악의 미성년자 남자 아동 성범죄자였었음이 알려지게 되는 미국 태생의 일본인 자니 키타가와가 아이돌 기획사 자니스 사무소를 세웠습니다. 중증의 미국병에 걸려있던 자니 키타가와는 62년도에 4인조 그룹 자니스를 데뷔시키고 1966년 8월 28일 그룹 자니스의 댄스 레슨을 시키기 위해 미국으로 함께 건너갔습니다. 이후 워너 브라더스, 현 워너 뮤직 그룹과의 계약을 맺고 당초 예정된 3개월의 체류 기간을 연장하여 LP 레코드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곡을 싱글 형태로 미국 시장에 발매를 예정했으며 프로모션 필름도 제작되었으나 내부 사정으로 제작이 중단되었습니다. 미발매된 곡 중 네버 마이 러브는 1967년 아소시에이션이라는 팀이 녹음 및 발매하여 빌보드 핫백에서는 최고 2위를 기록하는 등 히트했고 훗날 자니스 사무소 측은 이 일화를 소개하며 미국 시장에서 잘 될 수 있었을지 모른다는 아쉬움을 내비치곤 했습니다. 자니스 사무소는 포기하지 않고 1968년 데뷔시킨 4인조 아이돌 그룹 포리부스가 일본에서 인기를 얻자 1971년 포리부스와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 두 곡을 MGM에서 비매품 프로모션 싱글로 발표했지만 이들 역시 미국 시장에서의 정식 데뷔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1976년 일본에서 데뷔한 여성 아이돌 듀오 핑크레이디는 일본 여성 아이돌로서는 최초로 미국 진출을 시도했던 그룹이었습니다. 데뷔 직후부터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자 미국 시장에도 도전하자는 발상이 나왔고 의도적으로 본격적인 미국 활동을 공식적으로 시도한 첫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미국 진출을 위해 영어곡 키스 인 더 다크를 발표, 빌보드 핫백 차트에서 37위까지 올라 일본 아티스트 최초로 빌보드 차트 탑 40에 진입하는 기록을 세웠고 미국 공중파 MBC 방송국에서 코미디언 제프 알트먼과 함께 핑크레이디 앤 제프라는 버라이어티 쇼를 진행하며 미국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도 이들이 소개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영어 실력으로 쇼가 6주 만에 조기 종영되면서 미국 활동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결국 핑크레이디의 미국 활동은 기대했던 만큼의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일본 가수로서는 사카모토 큐의 뒤를 이어 빌보드 핫백의 고순위를 기록했던 일본 가수로 기록된 점과 본격적인 글로벌 진출 시도를 했던 그룹으로서의 역사적인 의미로서 더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1981년 일본 내에서 인기가 하락해 공식 해체를 한 핑크레이디는
90년대 중반부터 재결합을 하여 일본 내에서 활동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한편 1978년에 결성된 일본의 전자음악 그룹이자 세계적인 신스팝과 테크노 음악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옐로우 매직 오케스트라가 1979년 미국에서 데뷔 앨범을 내놓으며 본격적으로 해외 활동을 시작했었습니다. 이 앨범은 미국에서 인기를 얻으며 빌보드 차트에서 81위까지 진입하였습니다. 이때 미국에서는 신디사이저와 전자음악이 막 부상하던 시기였고 옐로우 매직 오케스트라의 일렉트로닉 사운드와 전자 드럼을 적극 활용한 음악이 미국 현지에서 혁신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옐로우 매직 오케스트라는 미국에서 성과를 낸 그룹으로서 일본에 알려지며 일본에서 더욱 스타로 발돋움했고 1979년 8월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에서 첫 해외 투어를 진행하고 1980년 2월에는 뉴욕에서도 공연을 열어 미국 관객들에게 테크노팝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소개했습니다. 당시 공연은 일본의 NHK에서 촬영하여 다큐멘터리로 방영되었으며 미국 음악계에서도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컴퓨터 게임이라는 곡은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 60위권에 진입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1980년 1월에는 미국의 유명 음악 프로그램 소울 트레인에 출연하며 일본 아티스트로는 최초로 미국 음악 방송 무대에 서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룹은 1983년 해체하면서 미국 활동이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이후 옐로우 매직 오케스트라 멤버였던 사카모토 류이치가 영화 마지막 황제의 음악 감독을 맡아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음악상을 수상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1982년에는 자니스 사무소가 세 번째로 미국 진출을 준비했습니다. 이 계획에 낙점된 그룹이 82년 데뷔한 3인조 그룹 소년대였습니다. 소년대는 자니스 사무소 역사상 현재까지도 가장 춤과 노래 실력이 뛰어난 팀으로 평가받은 팀으로 훗날 우리나라 보이그룹 소방차의 모티브가 된 그룹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40년 넘게 쓰였던 자니스 사무소의 아크로바틱 퍼포먼스에 기틀을 다졌고 자니스 사장 자니 키타가와의 평생의 수건이었던 브로드웨이 스타일의 댄스 퍼포먼스를 내세운 팀이라 미국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 기대되었습니다. 영어곡을 녹음했으나 미국 시장에 정식 발매되지 못했고 대신 미국 프로듀서와 꾸준히 협업을 도모하며 미국 시장 진출의 끈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후 1989년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쇼 공연을 진행하며 미국에서 정식으로 쇼 프로그램을 했던 최초의 일본 아이돌로 기록되긴 했지만 부족한 영어 실력과 미국 미디어 시장 진출의 실패로 인한 낮은 인지도, 자니스 아이돌 컨셉이 미국 시장에서 호평을 끌어내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 자니스의 세 번째 미국 시장 도전은 또다시 성공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같은 시기인 1981년도에 결성된 헤비메탈 밴드 라우드니스는 83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노리고 네 번째 음반의 영어 가사 버전을 녹음하고 1985년 일본 밴드 최초로 미국의 메이저 레이블 애틀란틱 레코드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발매한 썬더 인 더 이스트 앨범은 미국에서 크게 주목받았고 빌보드 200 차트에서 74위까지 오르며 일본 밴드 최초로 미국 차트에 진입하는 기록을 세우는 성과를 냈습니다. 이 앨범의 대표곡 크레이지 나이츠는 미국의 음악 전문 채널 MTV에서도 방영되며 인기를 끌었고 당시 미국 록 메탈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1986년 라이트닝 스트라이커스 앨범을 발매하고 미국 투어를 진행하며 새 음반은 빌보드 200 차트 64위까지 오르며 전작보다 더 높은 성과를 거둬 미국 활동에 청신호가 켜졌고 AC/DC 같은 유명 밴드들과 함께 공연하며 이전의 일본 진출 가수들보다 더욱 메이저한 활동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영어 음반을 내놓던 라우드니스는 미국에서의 더 큰 성공을 위해 보컬 리이아라 미노루가 그룹에서 빠지고 그 자리를 미국인 마이크 베세라로 교체하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영어곡을 잘 소화할 수 있는 미국인 보컬로 팀은 재편되었지만 헤비메탈의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이들의 인기도 시들해졌고 91년 다시 그룹이 일본 활동에 집중하기로 하면서 마이크 베세라가 빠지고 리이아라 미노루가 다시 그룹에 합류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룹은 90년대 인기 하락으로 활동을 중단했다가 2000년도부터 다시 원년 멤버로 꾸준한 음악 활동 중입니다. 한편 1980년대 일본을 대표하는 국민 아이돌 가수로 자리매김했던 마츠다 세이코가 90년대부터 본격적인 미국 활동을 선언하고 영어 발음 교정을 받고 미국 스타일 음악을 익히며 준비하여 1990년 세이코라는 영어 음반을 내고 미국 시장에서의 활동을 본격화했습니다. 버블 머니를 앞세워 뉴키즈 온 더 블록 멤버 도니 월버거와 듀엣곡도 내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으나 미국에서는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는 못해 일본에서도 관심이 식었고 대신 미국 진출 과정에서
미국 남성들과의 불륜 스캔들이 더 이슈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때 공부했던 영어 실력 덕분에 미드 본즈의 카메오 출연을 하는 등 간헐적인 미국 활동이 이어지는 성과를 내기는 했었지만 미국에서 가수로서는 실패로 기록되었습니다. 1988년 결성된 혼성 밴드 드림스 컴 트루는 일본에서 90년대 초반 매우 큰 인기를 얻기 시작하자 본격적인 미국 진출 준비를 했습니다. 93년 미국 대형 음반사 버진 레코즈 아메리카와 계약을 하고 기존 히트곡을 영어 버전으로 재녹음하여 미국 진출 음반을 냈고 미국 애니메이션 백조의 호수 속편 엔딩곡에 참여하거나 98년 헐리우드 영화 유부간 메일에 자신들의 히트곡 윈터송이 수록되며 일부 미국의 영화 매니아들에게 인지도를 갖게 됐지만 빌보드 차트 등 메이저 음반 차트에는 진입하지 못하면서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2002년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투어를 개최하기도 했으나 북미 공연에서 현지 팬들의 비중이 낮았다는 이야기가 있었으며 그룹은 2020년대에도 K-팝에 지지 않겠다며 J-팝의 세계화를 외치고 있는 래퍼 스카이하이의 J-팝 아티스트 합동 공연에 참여하면서 스카이하이의 해외 진출 기획에 공감했다는 인터뷰를 하며 여전히 미국 시장에 대한 도전 의지를 내비치고 있기도 합니다. 한편 1982년 결성되어 1989년 메이저 데뷔를 한 밴드 X는 무한한 가능성과 한계를 뛰어넘는 음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룹명을 소개해왔고 그들의 초기 음악 스타일이 강렬한 속주와 헤비메탈, 하드록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X라는 단순하면서도 강렬한 이름이 밴드의 이미지와 잘 어울렸다고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90년대 초반부터 미국 진출을 준비하면서 1977년 결성되어 활동한 미국 밴드 X와 이름이 겹치는 문제가 발생하여 엑스제팬으로 그룹명을 개명했고 미국 애틀란틱 레코드와 계약을 맺고 미국 데뷔를 준비했습니다. 1993년에는 미국에서 녹음된 영어 앨범을 발표할 계획이 있었으나 일본 내 활동과 멤버들의 갈등 등으로 인해 프로젝트가 중단되면서 결국 첫 미국 데뷔 기획은 무산되었고 1997년 밴드는 공식 해체되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 엑스제팬은 공식적으로 재결성되며 다시 미국 시장 진출을 시도했습니다. 2008년 미국 음악 시장을 염두에 두고 제작한 신곡이 영화 소우포의 엔딩곡으로 사용되면서 미국 팬들에게 주목받기 시작했고 2010년 미국에서의 본격적인 활동을 위해 로스앤젤레스에서 첫 미국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2011년 북미 투어 엑스제팬 노스 아메리카 투어를 진행하며 로스앤젤레스, 뉴욕, 시카고 등 주요 도시에서 공연을 펼쳤습니다. 2016년에는 미국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단독 콘서트를 성황리에 개최하며 일본 록밴드로서는 이례적인 기록을 세웠습니다. 2018년 코첼라 페스티벌에 출연하면서 글로벌 록스타로서의 입지를 다졌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지만 현재 종합적으로 보면 완전히 미국 주류 시장에 자리 잡은 활동을 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합니다. 다만 이후 엑스제팬의 히트곡을 쓴 리더이자 드러머 요시키는 라르크 앙시의 보컬 하이도, 기타리스트 미야비, 스기주 등과 뭉쳐 더 라스트 록스타즈라는 이름으로 드림팀을 결성하고 2023년 초부터 미국 공연을 여는 등 다시금 해외 진출을 노렸으나 본인의 목 수술 문제로 활동이 중단되는 등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2024년 준비하던 2차 미국 공연이 취소되는 등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한편 91년 결성되어 94년 메이저 데뷔를 한 밴드 라르크 앙시엘도 1999년 일본에서 절정의 인기를 얻자 미국 진출을 도모했습니다. 2000년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라이브 앨범을 미국에서도 발매하며 미국 시장 진출을 시도했으나 당시에는 프로모션 활동이 활발하지 않았고 일본 팬들 중심으로 판매되는 등 큰 반향이 없었다가 99년 싱글 드라이버스 하이가 일본 애니메이션 GTO의 오프닝곡으로 쓰인 것과 2004년 애니메이션 강철의 연금술사의 레디 스테디 곡과 오프닝곡으로 쓰이면서 북미의 일본 애니메이션 팬들에게 주목을 받았고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열린 애니메이션 컨벤션 오타콘 2004에서 첫 미국 공연을 하며 비록 일본 애니 팬들 중심이었지만 1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여 화제가 됐고 2011년 결성 20주년을 맞아 월드 투어를 진행한다고 발표하고 2012년에는 일본 아티스트 최초로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 단독 공연을 성공시키며 인상적인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후 2019년 하와이 콘서트 이후에는 그룹 활동이 중단되는 등의 상황이 맞물려 미국 활동은 아직 없으며 보컬 하이도가 더 라스트 록스타즈를 통해 미국 활동을 이어가는 중이라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미국 주류 시장에 완벽하게 자리 잡은 활동은 아니었지만 일본 애니메이션의 글로벌한 인기와 맞물려 해외 공연이 성사되었다는 점에서는 새로운 미국 진출 방향성을 내세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1999년 첫 정규 앨범 퍼스트러브로 860만 장의 판매고를 기록하는 등 인기를 누리던 솔로 여가수 우타다 히카루는 2004년 미국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음악 프로듀서 우타다 테루자네와 엔카 가수 후지 케이코 사이에서 태어난 우타다 히카루는 미국에서 나고 자라 영어가 네이티브였던 데다 데뷔 음반을 냈던 만 15살 때부터 싱어송라이터로서 스스로 곡을 쓰고 활동하는 뮤지션이었던 점, 그리고 당시 일본에선 찾기 힘들었던 R&B 가수였기 때문에 천재적인 음악성과 미국에서 먹히는 장르의 음악을 하면서도 일본 가수들이 그간 미국 진출의 최대 난제로 꼽혀온 영어 실력과 영어 발음이 네이티브인 가수로서 미국에서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J-팝 가수로서 엄청난 기대를 받았습니다. 2002년 1월 유니버셜 뮤직 그룹의 아일랜드 레코드와의 계약과 미국 진출을 발표하고 2004년 10월 5일 미국 데뷔 음반이 미국 시장에 선보여졌습니다. 일본에서는 워낙 인기 가수였던 데다 J-팝 역사상 가장 미국 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이 높았던 가수로 보였던지라 100만 장의 판매량을 기록했지만 미국 시장에서는 우타다가 직접 프로듀싱에 참여한 곡의 완성도에 대한 미국 음악업계에서의 호평과는 별개로 그녀가 새롭게 선보인 음악 자체는 난해한 음악이라는 평가가 이어지며 미국 대중들에게 크게 어필되지 못하며 기대만큼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데뷔 음반으로 빌보드 200 차트 160위 기록하며 주류 팝 시장에서는 제한적 성공을 거뒀고 이후 미국 시장 진출의 실패 원인이 난해한 음악이라는 판단이 든 우타다 히카루 측은 미국 현지 프로듀서와의 협업을 강화하며 2009년 미국 발표 싱글 컴백 투미를 내놓았고 이 곡이 빌보드 200 차트 69위를 기록하며 첫 활동 때보다는 순위가 상승했지만 메이저 히트곡으로서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이후 일본의 대형 게임사 스퀘어 에닉스가 미국 디즈니와 협업하여 제작 중인 게임 킹덤 하츠 시리즈에 사용된 우타다 히카루의 음악 페이스 마이 피어스가 북미 게이머들에게 주목받으면서 이 곡이 빌보드 핫100 차트에 98위로 진입하는 등 성과를 내긴 했으나 현재 우타다 히카루는 일본 시장에서만 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R&B 및 소울 음악을 대중화한 선구자로 평가받으며 80년대 후반부터 큰 인기를 누린 쿠보타 토시노부도 미국 진출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음악적 뿌리인 미국 시장에서 도전하기 위해 1995년 미국에서 영어 앨범을 발표하며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이 앨범은 미국의 유명 프로듀서들과 협업하여 제작되었으며 R&B와 펑크 스타일을 기반으로 한 음악을 선보였습니다. 미국의 흑인 음악 팬층과 일부 평론가들은 그의 음악성을 높이 평가했으나 당시 미국 R&B 시장은 경쟁이 치열했고 일본인 R&B 아티스트가 현지 시장에서 자리 잡는 것은 어려운 도전이었기에 상업적으로는 실패했고 이후 그는 일본에서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니스 사무소에서 2001년 공개 연습생 그룹으로 결성되어 2006년 메이저 데뷔를 한 카툰의 멤버 아카니 시진이 2010년 본격적인 미국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아카니 시진은 연습생 시절부터 소위 미국병에 걸려 미국 활동에 동경을 품고 데뷔해의 벼랑간 미국 유학을 발표하고 반년간 미국 LA에서 영어를 공부하기도 했으며 2010년 그룹을 탈퇴하고 미국 공연을 한 차례 한 뒤 워너뮤직과 글로벌 계약을 하고 2011년 팝스타 제이슨 데를로 피처링의 영어곡 테스트 드라이브를 내며 미국 활동을 본격화했습니다. 이 곡은 아이튠즈 댄스 차트 1위를 기록하였고 자니스 사무소는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일본 내에서 이목을 끌었으나 후에 일본 팬들이 다량으로 미국 계정을 구매하여 차트 조작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었고 아카니 씨는 영어곡으로 된 정규 음반 자포닉 하나를 발표하며 LA, 뉴욕 등에서 소규모 공연을 이어갔으나 카툰 팬, 아시아계 팬 등이 대부분인 공연이었기에 성공적인 미국 활동으로 보긴 어려웠고 2014년 자니스 사무소에서 독립한 후에는 독립 레이블 활동을 하며 미국 활동 기회를 엿보는 중이나 아직까지 큰 진전은 없는 상태입니다. 2010년대 중반부터 K-팝 아티스트들의 해외 활동이 점차 늘어나자 2015년 일본 대형 엔터사이자 보컬 전담 멤버와 댄스 전담 멤버를 묶어 그룹을 프로듀싱해온 LDH의 보이그룹 제너레이션즈가 2015년과 2017년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미국 뉴욕, LA, 대만 등을 도는 월드 투어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여행사와 짜고 월드 투어 숙박 및 공연 티켓을 묶어 파는 패키지 상품을 일본 팬덤에게 대대적으로 판매하여 투어를 진행한 탓에 일본 현지 팬들의 비중이 적잖은 월드 투어여서 미국 활동에 대한 성과를 논하기 어려웠으며 이후 이들의 해외 활동은 간헐적으로 우리나라 시상식에 일본 아티스트로 초대되는 것 외에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2002년 결성되어 2005년 메이저 데뷔를 한 일렉트로팝 걸그룹 퍼퓸은
2014년 월드 투어를 통해 미국 LA와 뉴욕에서 공연하며 북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예술 축제로 유명한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 2015년 축제에도 출연한 퍼퓸은 홀로그램과 LED 패널을 활용한 최첨단 퍼포먼스가 화제가 되며 매니아층을 형성했고, 2016년 정규 앨범이 빌보드 월드 앨범 차트 1위 기록하는 등 실질적인 차트 성과도 있었으며, 2019년에는 세계적인 음악 페스티벌 코첼라의 메인 스테이지에서 J-팝 걸그룹으로선 최초로 공연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때도 홀로그램과 LED 패널을 활용한 퍼포먼스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북미의 음악 시장에서도 이들의 퍼포먼스와 음악에 대한 평가는 호의적이었지만, 인터뷰 및 곡의 대부분이 일본어로 진행되어 현지 팬들과의 소통이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있었고, 현재 퍼퓸은 일본과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활동 중입니다. 2007년 메이저 데뷔를 했던 밴드 워너크락은 2013년부터 해외 활동을 시작했고, 미국 밴드의 오프닝 무대에 서는 등 미국에서의 인지도 상승을 위한 시도를 거듭한 끝에 2015년 발표한 정규 앨범의 영어 버전이 빌보드 히트 시커스 앨범스 차트 1위, 월드 앨범스 차트 23위에 오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후 미국 레이블 퓨리드 바이 라멘과 계약을 하고 일본 활동과 병행하며 북미 활동을 이어가고 있고, 2017년 1월 앨범을 미국에서도 동시 발매하여 미국 빌보드 탑 하드록 앨범스 차트 2위, 탑 얼터너티브 앨범스 차트 9위, 빌보드 200 차트 106위를 기록하는 등의 기록을 냈습니다. 세계적인 밴드 린킨파크 보컬이나 에드 시런 등의 뮤지션들과 협업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고, 2019년 아이 오브 더 스톰 앨범이 빌보드 탑록 앨범스 차트 2위를 기록하는 성과가 나오기도 했고, 2025년에도 미국에서의 투어 공연을 예정하면서 꾸준한 도전 끝에 현지 활동 기반이 잡혀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메인스트림 록신에서 절대적인 인지도는 부족하고, 여전히 일본어 곡이 많아 현지 시장에서는 제약이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2019년에는 일본의 국민 아이돌로 불리던 아라시가 자니스 사무소 아티스트로서는 5번째로 본격적인 미국 진출을 시도했습니다. 2017년부터 미국 시장에서도 큰 인기를 얻은 K-팝 그룹 BTS의 자극을 받아 시도된 것으로, 미국 현지 프로듀서에게 영어 가사 중심의 곡을 받고 자신들의 히트곡도 영어 가사 중심으로 개사하고 장르도 미국 시장에 맞게 변형하여 내놓고, 미국 시장에서의 성공을 위해 유튜브 채널 개설, 음원 서비스 시작, 온라인 콘텐츠 전면 개방 등을 하며 그간 폐쇄적이던 회사 저작권 정책을 폐지하며 적극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그래미쇼에는 기자들에게 발부되는 취재권을 아라시 본인들이 가지고 가서 일반 관객 겸 리포터로 입장하여 BTS와 같은 공간에서 쇼를 관람하는 모습까지 보였지만, 아티스트로 정식 초대되어 레드카펫을 밟은 BTS와는 상황이 달랐으며, 2020년 12월 31일을 끝으로 리더 오노 사토시가 무기한 활동 중단을 하기에 2020년에는 남은 기간 동안 미국 현지 공연을 시작으로 다양한 프로모션을 기획했으나 코로나로 그 계획이 무산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 미국 현지 매체와의 온라인 인터뷰에서는 멤버 마츠모토 준이 K-팝의 뿌리는 자신이 속한 자니스가 그동안 만들어온 유산이 이어진 것이라는 인터뷰를 하여 논란이 됐고, 브루노 마스에게 곡을 받아 발표하는 등 미국 시장에서 존재감을 보이기 위해 다양한 기획을 하고 영어 가사 위주의 디지털 싱글을 발표하며 비대면 활동을 이어갔으나 미국 현지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진 못했고, 2020년 이후 그룹 활동이 중단됨에 따라 미국 진출 프로젝트도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2010년대 중반까지 보컬 전담 멤버와 댄스 전담 멤버를 묶어 보이그룹과 걸그룹을 프로듀싱 해오던 엔터사 LDH는 2019년 국내에서는 일명 탄도소년단이라 알려진 발리스틱 보이즈를 내놓으며 회사 역사상 처음으로 멤버 전원이 노래와 춤을 같이 하는 팀으로 프로듀싱하고 영어가 가능한 멤버를 2명을 포함시켜서 미국 진출을 천명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미국 활동이 지지부진해졌고, 코로나가 풀리자 벼랑간 선후배 그룹들과 태국 진출을 시작하며 미국 진출 프로젝트가 흐지부지 됐습니다. 그 사이 세일러문 원작자에게 허가받아 세일러문 세계관을 활용한 걸그룹 SG5를 2022년부터 기획해서 이 팀을 일정 관객이 보장되고 일본 문화에 우호적인 미국의 일본 애니메이션 행사장에서 활동시키며 프로모션을 진행했고, 그래미쇼에 노미네이트 되기도 한 미국 프로듀서 블러드팝과 손잡고 2023년 정식 데뷔 후에는 하이비로 팀명을 바꾸고 일본에서 온 드림 에이전트라는 컨셉으로 다시금 미국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아라시의 소속사 자니스 사무소에서 2012년 마이클 잭슨 안무가 트래비스 페인을 초빙하여 진행한 공연에서 트래비스 페인이 발탁한 아이들로 결성되었던 공개 연습생 주니어 그룹 트래비스 재팬은
몇 차례 멤버 변동을 거쳐 7인조로 멤버가 확정되고 2022년 3월 멤버 전원이 로스앤젤레스로 유학을 떠나 영어 공부와 퍼포먼스를 연마하며 미국 쉐어하우스에서 공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세계 최대의 댄스 대회 중 하나인 월드 오브 댄스에 참가하여 오렌지 카운티 지역 예선을 3위로 통과하고 전미 대회팀 부문에서 4위를 차지하며 주목받았지만 일반부 대회라는 점에서 논란이 있었고, 이어 7월에는 미국의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 아메리카가 탤런트에 출연하여 자신들의 대표곡 구매의 헐리우드의 영어 버전을 선보이며 세미파이널까지 진출하며 일본 내에서는 미국에서 성과를 내는 중인 그룹으로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2년 9월 28일에는 유니버설 뮤직 그룹 산하의 레이블인 캐피톨 레코드와 계약을 맺고 10월 28일 디지털 싱글을 발매하며 전세계 데뷔를 하며 소개됐습니다. 그러나 이후 미국을 오가면서도 아메리카가 탤런트 스핀오프에 한 차례 나온 것 외엔 미국에서의 활동이나 성과가 없었고, 최근 미국에 살면서도 영어가 크게 늘지 않았던 점이나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멤버들 스스로가 고백하며 그동안 미국 활동을 하며 얻은 성과가 대체 무엇인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세계 진출이 컨셉이었기에 영어곡만 내는 중이고 미국 활동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그나마 영어가 유창한 멤버 노에루가 건강상의 문제로 활동을 쉬고 있기에 당분간 미국 활동에는 어려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데뷔한 일본인 걸그룹 엑스지는 일본 대형 엔터사 에이벡스 산하 레이블에서 데뷔한 그룹으로 안무, 음악, 뮤직비디오 등의 모든 것을 K-팝 업계 프로듀싱을 받되 영어곡으로만 발표하여 우리나라에서만 활동 후 미국 진출을 노리는 그룹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K-팝 업계에서 영어곡으로만 활동하는 점 덕분에 서구권의 K-팝 팬덤에 눈도장을 찍었고, 활동 초기에는 YG의 일본인 걸그룹이라는 오해가 서구권 K-팝 팬덤에게 퍼져나가자 이를 정정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묵인하는 모습도 보였으며, 결과적으로는 2024년부터 월드 투어를 진행하며 미국에서도 적잖은 현지 관객을 받으며 공연을 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우리나라 활동을 하면서 엠넷 리얼리티 방송만 2번을 찍고 각종 프로모션 비용을 밑빠진 독에 물 붓듯 쏟아부었기에 그룹 활동이 회사 이익으로 이어졌을지는 미지수이나, 철저하게 K-팝 업계의 힘과 시장을 노골적으로 활용하여 미국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는 안 좋은 의미로 영리한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자극을 받았는지 2021년에 K-팝에 지지 않겠다며 보이그룹 프로듀싱을 천명한 혼성 댄스그룹 트리플A의 멤버이자 래퍼 스카이하이로 활동 중인 히다카 미치히로의 보이그룹 비퍼스트는 생각보다 미국에서의 반응이 오지 않자 2024년 K-팝 보이그룹 에이티즈와의 콜라보 음반을 내고, 이 콜라보 음반 무대를 서는 형태로 에이티즈의 미국 스타디움 공연장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스카이하이는 J-팝의 세계적인 성공을 본인이 만들어가겠다고 천명했기에 미국에서의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은 올해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발리스틱 보이즈의 후배그룹 사이킥 피버가 2025년 초 미국 투어를 시키며 미국 진출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이킥 피버는 대형 공연장은 아니나 미국 현지 공연을 미국 현지 관객들도 받아서 진행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2024년에는 자니스 사무소의 인기 보이그룹 킹앤프린스 출신 멤버 3명이 미국 진출을 위해 재데뷔한 그룹 넘버아이, 2인조 음악 유닛 요아소비, 4인조 걸그룹 새로운 학교의 리더즈 등이 미국 현지 음악 페스티벌에 출연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아시아 아티스트를 미국 시장에 데뷔시키는 데 주력하는 음반사 ATA 라이징의 아시아 아티스트 소개 무대 중 하나로서 코첼라의 선 넘버아이처럼 실질적인 성과가 있는 무대들을 섰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기도 하나, 어쨌든 일본에서는 이들의 미국 진출 혹은 활약상을 NHK 다큐 등에서 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일본의 J-팝 업계는 이미 60년 이상의 도전을 거치면서도 본인들은 실패했던 미국 진출과 성공을 우리나라의 BTS와 블랙핑크 등의 K-팝 아티스트가 이뤄내자 크게 충격을 받았고, 2010년대 후반부터 벼랑간 너도나도 미국 진출을 외치는 한편 J-팝도 할 수 있다, 빨리 미국에서 성공한 J-팝 스타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조급함을 드러내며 지금도 미국 시장에서 성공한 스타를 탄생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카모토 큐의 빌보드 1위 이후 62년이 흐른 현재 제2의 사카모토 큐 혹은 제2의 BTS와 블랙핑크를 꿈꾸는 J-팝 아티스트의 미국 시장 진출은 올해도 넘버아이를 필두로 계속될 예정입니다.